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유전학 입문 12판인데요. 이 책이 전체 20장인데 오늘은 딱 제2장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형질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 그걸 파헤쳐 볼 거예요. 뭐랄까 유전학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그런 장이죠. 멘델의 완두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원리가 우리 몸속 세포 수준에서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뭐 인간의 특징이나 질병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전의 기본 원리를 좀 확실하게 잡고 생명 현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완두콩 색깔 비율 외우는 거 말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 비율 뒤에 숨어있는 정교한 세포 메커니즘, 그러니까 감수 분열 과정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 원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복잡한 유전 형질, 심지어 특정 질병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이는지, 가계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진짜 완두콩에서 시작해서 인간 유전학의 문턱까지 단일 유전자 유전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진짜 기본 중에 기본, 멘델 발견부터 다시 짚어보죠. 노란색 완두콩이랑 녹색 완두콩 교배 실험, 이거 다들 어렴풋이는 기억나실 거예요. Y 대립 유전자, Y 대립 유전자. 첫 세대 F1에서는 전부 우성인 노란색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이형접합체, YW를 가진 F1 세대를 자가 교배시키면 그 다음 F2 세대에서는 노란색이랑 녹색 완두콩이 약 3대1 비율로 나왔죠. 맞아요. 3대1. 책의 그림 2-5에서도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은 3.1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순종 노란색 YY, 이형접합 노란색 YY, 순종 녹색 YY, 이 유전자형 비율은 1.2대 1이라는 거. 네,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멘델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이 유전인자들이 뭐 물감처럼 막 섞여버리는 게 아니라 무슨 개별 입자처럼 그렇죠.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1.2대1 유전자형 비율하고 3대1 표현형 비율이 왜 나타나냐? 그 핵심 열쇠가 바로 감수분열, 영어로는 미오시스라고 하죠. 거기에 있습니다.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일어나는 좀 특별한 세포 분열인데요. 이때 부모가 가진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예를 들면 Y하고 Y가 서로 깔끔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아, 분리되는 거군요. 네, 이걸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이 분열하는 거, 체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랑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네, 체세포 분열은 그냥 똑같이 나뉘는 거죠? 맞아요. 거기는 유전자 쌍이 분리 안 되고 그대로 복제돼서 두 딸 세포로 똑같이 나뉘거든요. 책에 이 둘 차이 보여주는 그림도 있고요. 특히 효모 같은 단순한 생물을 연구하면 이 분리의 법칙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효모요? 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이 효모는 감수분열 결과로 만들어진 4개의 포자, 이걸 테트라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의 주머니, 아스커스 안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책 그림 2-10에 나오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주머니를 딱 터뜨려서 각 포자의 유전자형을 분석해보면요. 진짜로 단일 감수분열 과정에서 두 대립 유전자가 정확히 1대1 비율로 나뉘어 들어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직접 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델의 법칙이 그냥 통계적인 규칙이 아니라 실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과정의 결과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아, 그러니까 3.1 비율이 그냥 뭐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세포 안에서 염색체가 진짜 나뉘는 물리적인 과정, 즉 감수분열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이 말이군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 효과를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이걸 우성, 가려지는 걸 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자 수준에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수체 충분성, 영어로 haplosufficiency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유전자 사본 하나만, 한쪽만 제대로 작동해도 정상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데 최소한 10단위가 필요하다고 해보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야생형 대립 유전자, 보통 플러스로 표시하는데 이게 단백질을 12단위만큼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하나만으로도 필요량 10단위를 넘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 설령 다른 쪽 대립 유전자가 기능을 전혀 못하는 돌연변이 이걸 널 뮤테이션이라고 하고 보통 M으로 표시하는데요. 즉 유전자형이 M+인 E형 접합자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정상 대립 유전자 플러스가 만들어내는 12단위만으로도 최소 요구량 10단위를 충족하고도 남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개체는 정상 표현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생형 대립 유전자 플러스가 우성으로 작용하고 기능이 없는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M은 열성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우성혈성 현상의 분자적 기반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센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거였네요. 맞아요. 인간의 유전 질환인 페닐케톤 요증 PKU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PKU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 PAH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서 발생하는 열성 질환이거든요. 즉 PAH 유전자 한쪽에 돌연변이가 있어도 보통 PP 이렇게 쓰는데 다른 한쪽의 정상 유전자 P가 충분한 양의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증상이 안 나타나요. 아, E형 접합자는 괜찮군요. 네. 오직 두 유전자 모두 돌연변이일 때, 즉 PP일 때만 효소가 부족해져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고 병증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럼 열성은 두 개가 다 고장나야 문제가 드러나는 거군요. 와, 흥미롭네요.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너무 심각해서 뭐 생식 능력을 없애버리거나 이러면 연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치명적인 열성 돌연변이, 예를 들어 불임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는 순종 MM 상태로는 후대를 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E형 접합자, M+ 상태로 유지하면서 연구하거나요. 아니면 식물이나 곰팡이처럼 무성생식, 그러니까 클론 증식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돌연변이체를 유지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방법이 있네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일반 염색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유전자가 좀 특별한 곳,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X 또는 Y 염색체 위에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성연관 유전, Sex Linked Inheritance 맞죠? 책의 그림 2-16을 보니까 인간의 XY 염색체가 나오는데 X에만 있거나 Y에만 있는 유전자 영역, 이걸 차등 영역이라고 하나요? Differential region? 이것도 있고 또 감수 분열 때 서로 짝을 이루는 부분, 유사상 염색체 영역, pseudo autosomal region, 이것도 있네요.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성염색체 위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유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요. 아주 고전적인 예가 토머스 모건의 초파리 실험입니다.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 아, 초파리. 유명하죠? 네, 모건이 정상인 붉은 눈 암컷하고 돌연변이인 흰 눈 수컷을 교배시켰어요. 그랬더니 F1 세대는 암수 모두 붉은 눈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붉은 눈이 우성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우성 유전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F1 세대끼리 교배시켜서 얻은 F2 세대를 보니까 흰 눈을 가진 초파리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수컷이었다는 겁니다. 암컷 중에는 흰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진짜요. 왜 F2에서는 수컷만 흰 눈이 나타난 거죠? 신기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컷 XY는 X 염색체를 오직 어머니 XX로부터만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서는 Y 염색체만 받죠. 아, 그쵸. X는 엄마한테서만. 네. 만약 눈 색깔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이걸 X연관 유전, X-linked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진 X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실험에서 붉은 눈이 우성 W+이고 흰 눈이 열성 W였는데요. 첫 교배, 그러니까 W+W+ 암컷과 WY 수컷을 교배하면 F1 암컷은 유전자형이 W+W, 표현형은 붉은 눈이고 수컷은 W+Y, 역시 붉은 눈입니다. 네, F1은 다 붉은 눈. 그렇죠. 이제 이 F1끼리 교배, 즉 W+W 암컷과 W+Y 수컷을 교배하면
F2 수컷들은 어머니로부터 W 플러스 X를 받거나 WX를 받을 확률이 반반이에요. 아하! 그래서 WX를 받은 수컷은 유전자형이 WX가 되어서 흰눈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수컷만 흰눈이 나온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F2 암컷들은 아버지로부터는 무조건 W 플러스 X 염색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설령 W를 받더라도 유전자형이 W 플러스 W가 돼서 붉은 눈을 나타내는 거죠. 흰눈, WW 암컷은 이 교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와, 이게 상염색체 유전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인 거죠. 아, 성별에 따라 염색체 구성이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진짜 재밌네요. 근데 모든 생물이 다 사람이나 초파리처럼 XY 시스템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나 나방 같은 경우는 암컷이 성염색체 구성이 다른 ZW 형태이고 수컷이 ZZ 형태인 ZW 시스템을 따르기도 해요. ZW요? 반대네요. 네, 이 경우는 암컷이 성염색체 종류가 다른 배우자, 즉 난자를 만드는 E형 배우자가 되는 거죠. XY 시스템에서는 수컷이 E형 배우자고요. 그렇군요. 여담이지만 초파리는 유전학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모델 생물인데요. 세대 기간이 약 2주로 매우 짧고 사육도 간편하고 암수 구분도 뚜렷하고요. 특히 침샘 세포에 거대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폴리텐 염색체. 그래서 유전자 위치나 염색체 구조 변화를 연구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아마 책 뒤쪽에도 모델 생물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초파리 연구 덕분에 진짜 많은 걸 알게 되었네요. 근데 사람은 초파리처럼 마음대로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 가족 내에서 특정 형질이나 유전 질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가계도 분석입니다. 아, 가계도 들어봤어요. 네, 가계도는 특정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형질,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의 발현 여부를 표준화된 기호를 써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통 네모는 남성, 원은 여성을 나타내고 형질이 나타나는 사람은 기호를 색칠해서 표시하죠. 이 가계도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쭉 그려보면 해당 형질이 어떤 패턴으로 유전되는지를 추적하고 또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전 탐정처럼 단서를 따라가는 거죠. 유전 탐정이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가계도를 보고 어떤 유전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나요? 아까 상염색체 유전, X연관 유전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가계도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가계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 단일 유전자 유전 양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우성과 열성 패턴이 있죠. 먼저 상염색체 열성, 오토소몰 리세시브 패턴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 세대에서는 형질이 안 나타나다가 자녀 세대에 갑자기 나타나는 식으로 세대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아, 건너뛰는 거. 네, 형질이 발현된 자손, 유전자형으로 AA라고 하면 보통 겉보기에는 정상인 이형접합자 부모, 즉 AA와 AA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남녀에게서 발현 빈도는 비슷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혈연 관계가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 즉 근친교배, 컨상귀니티, 책 그림 2-20에도 나오는데 이런 결혼이 있었던 가계에서 드문 열성 형질의 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공통조상으로부터 같은 희귀 열성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확률이 아무래도 일반 인구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앞서 예로 들었던 페넬케톤유증, PKU, 또 테이삭스병, 테이삭스 디지즈, 겸형적혈구 빈혈증, 시클셀러 아네미아 등이 대표적인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아, 부모는 멀쩡한데 자녀에게 나타나거나 좀 드문 병인데 친척 간 결혼과 관련이 있다면 상염색체 열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상염색체 우성은요? 그건 어떤가요? 상염색체 우성, 오토솜을 다미는 트는 패턴이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형질이 세대를 거의 건너뛰지 않고 매 세대마다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매 세대요? 네, 형질을 가진 사람, A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은 새로운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해당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반대로 말하면 정상 표현형, 즉 스몰 AA인 부모 사이에서는 형질을 가진 자녀 A-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부모 중 한 명이 이형 접합자 A라면
자녀에게 해당 형질이 전달될 확률은 각 임신마다 50%입니다. 50% 완결. 그렇죠. 신경계 질환인 헌팅턴병, 책 그림 2-24에도 나오는데 이게 유명한 예시고요.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 수가 많은 다지증, 폴리닥틸리,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파이발디즘. 이건 멜라닌 생성 능력 자체가 없는 백색증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특정 유방암 발병 소인, 예를 들어 BRCA2 유전자 돌연변이나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비우성 심근증, MYH2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도 상염색체 우성 방식으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매 세대 나타나는지 아니면 건너뛰는지가 중요한 단서네요. 그럼 이제 성염색체로 넘어가 볼까요? X연관 유전은 가계도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열성부터요? 네, X연건 열성 X-linked recessive 유전은 가계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남성에게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아, 남자한테 많다. 네, 왜냐하면 여성은 X염색체가 2개라서 하나의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있어도 다른 정상 X염색체 때문에 형질이 안 나타나는 부인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뿐이라서 그 위에 열성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 바로 형질이 발현되기 때문이죠. 이 형질도 세대를 건너뛸 수 있고요.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면 형질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는 절대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는 안 간다. 왜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를 받으니까요. X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잖아요. 아, 맞다. 그쵸. 대신 이런 패턴은 가능해요. 형질을 가진 외할아버지, 보인자인 딸, 형질을 가진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외할아버지, 딸, 보인자, 손자. 와, 경로가 좀 복잡한데요. 그렇죠. 혈우병 히모필리아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책에는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후손들 유럽 왕가의 혈우병 가계도 그림도 언급되어 있네요. 와, 그럼 X연관 우성은 어떤가요? 그것도 있나요? 네, X-링크드 도미넌트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훨씬 드물어요. 이 패턴의 특징은 만약 아버지가 이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자형으로 XAY라고 해보죠. 그럼 그의 모든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XA 염색체를 물려받으니까 반드시 형질을 나타냅니다. 모든 딸이요? 네.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받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죠. 만약 어머니가 이형접합자 XAXA라면 아들이던 딸이던 자녀의 절반에게 해당 형질이 유전될 확률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저항성 그룹병으로 알려진 저인산혈증 하이포포스페테미아가 이 유전 방식의 예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Y연관도 있나요? 이건 뭐 예측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Y연관 유전은 가장 단순한 패턴을 보입니다. Y염색체의 그 차등 영역, 즉 X랑 상동성이 없는 부분에 있는 유전자는 오직 남성에게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만 100% 전달됩니다. 따라서 가계도상에서 형질을 가진 사람은 모두 남성이고 아버지가 형질을 가지면 그의 모든 아들도 형질을 가집니다. 간단하네요. 네, 남성 성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Y 유전자가 대표적인 Y연관 유전자고요. 또 일부 남성 불임의 원인이 Y염색체상의 유전자 결실 때문인 걸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는 아버지에게는 없던 새로운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패턴이 있네요. 가계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 패턴 분석이 꼭 희귀 질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뭐 흔한 특징 같은 것도.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닐티오카바마이드, PTC라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는 능력 차이 같은 거요. 이거 비교적 흔한 형질인데 이것도 단일 유전자 TAS2R38에 의해 결정되는 다형성의 한 예거든요. 이건 역시 가계도를 그려보면 특정 유전 패턴, 주로 우성으로 작용하는데 그 패턴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의 그림 2-27에도 나와요. 즉, 가계도 분석은 희귀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유전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전 패턴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결국 특정 형질을 조절하는 유전자 자체를 찾아내는 것일 텐데요. 이 유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유전자를 발견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연구하려는 형질에 대해서 정상, 즉 야생형과는 다른 표현형을 보이는 돌연변이체, 뮤턴트를 찾아냅니다. 돌연변이체를 찾는다. 네,
예를 들어 눈 색깔이 다른 초파리라든지 특정 영양분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효모 같은 것들이죠. 그런 다음 이 돌연변이체를 야생형 개체와 교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 즉 F1 세대, 그리고 또 F1끼리 교배시킨 F2 세대, 이런 데서 야생형과 돌연변이 형질이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아하. 그럼 그 비율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멘델의 법칙에 따른 비율, 예를 들어 F2에서 3대 1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정교배 같은 거 하면 1대1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랑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자손 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분리 비율이 우리가 논의했던 단일 유전자 유전 모델에서 예측되는 비율과 딱 일치한다면 그 형질이 단일 유전자에 의해 조절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 표현형 변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동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발견, 진 디스커버리의 핵심적인 접근법이에요. 이 방법은 실험실에서 초파리나 효모, 예쁜 꼬마 선충 같은 모델 생물을 이용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특정 환경 스트레스, 책 1장에서도 언급된 그 홍수 저항성 벼 품종 개발, 서브원 유전자 같은 데 적용될 수 있고요. 아, 벼농사에도? 네. 그리고 인간 유전학에서는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밝혀내서 진단법을 개발하거나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앞서 언급된 PKU나 헌팅턴병 유전자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이고요. 또 1장에서 잠깐 소개된 생명 유전자 치료법 개발 시도 같은 것도 결국 특정 표현형, 생명과 특정 유전자, 옵신 유전자를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돌연변이를 찾고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 패턴을 확인하는 것. 이게 특정 기밍을 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라는 거군요. 자, 오늘 저희가 유전학 입문 제2장에 정말 집중해서 단일 유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자손에게 전달되는지 그 깊고도 기본적인 규칙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멘델의 완두콩에서 시작해서 감수분열이라는 세포 속 메커니즘과 연결하고 우성과 열성이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성염색체가 어떤 변수를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형질과 질병을 추적하는 가계도 분석 방법까지 정말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면서 유전학의 기본기를 좀 탄탄히 다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단일 유전자 유전의 원리들은 단순히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요, 실제로 유전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가 됩니다. 가계도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해당 형질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잠재적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추론할 수 있죠. 네, 실용적이네요. 그렇죠. 물론 오늘 우리는 주로 하나의 유전자가 비교적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명 세계에서는 사람의 키나 지능, 피부색처럼 많은 형질들이 여러 유전자가 함께 복잡하게 작용하고 이걸 다인자 유전, 폴리제닉 이너리턴스라고 하는데요. 또 환경적인 요인과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현실은 더 복잡하죠. 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2장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로 한쪽 대립 유전자가 다른 쪽을 완전히 가리는 완전 우성-열성 관계를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형 접합자 AA의 표현형이 양쪽 동형 접합자 AA와 AA의 딱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면 이걸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죠. 혹은 부모가 가진 두 가지 형질이 자손에게서 섞이지 않고 동시에 뚜렷하게 함께 발현된다면 이걸 공동 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멘델의 법칙에 따른 이 깔끔한 유전 비율들이 실제 생물이 살아가는 변화무쌍한 환경 요인의 영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유전학의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줄 겁니다.